안녕하세요. 내가 사랑한 성인들, 나를 사랑한 성인들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시몬 베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고, 또 이게 무엇인지 대충 알고 있을 것만 같죠. 그런데 시몬 베유가 말하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에는 반드시 그럼에도 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몬 베유는 내 욕구와 욕망을 거슬러 사랑하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한 상식을 거슬러 사랑하라. 내가 유대인이지만 베유가 유대인이었죠. 프랑스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유대인으로 남아있지만 카톨릭을, 특히 카톨릭의 영성을 깊이 응시하면서 그 영성의 바다로 흘러갈 때까지 흐르는 방식으로 사랑했던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몸이 늘 허약했지만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고 노동운동을 했던, 노동자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또 그 가혹한 공장 생활을 했던 내 육신을 거슬러 사랑했던 여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모두 이리로 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난 아니지, 난 저리로 가야지 라고 거슬러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뜻이 그럼에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몬 베유는 우리나라에 예전에 까치 출판사에서 나온 불꽃의 여자 시몬 베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몬 베유를 베트로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불꽃의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꽃의 여자. 나 자신을 태워서 나 자신이 사라질 때까지 사랑할 줄 알았던, 그 중에서도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았던 당시의 하층 노동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 그 연모의 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 시몬 베유였기 때문에 베유를 지칭할 때 그럼에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뒤따라 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유를 도로시데이와 비교를 합니다. 사실 베유나 도로시데이나 둘 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성이었죠. 그리고 두 분 다 아나키스트적인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단적인 힘이나 권력에 대한 어떤 저항, 그리고 인간의 자유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아나키즘에 경도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도로시데이보다는 시몬 베유가 더 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유가 단독자로서 그 길을 걸어갔다면 사실상 도로시데이는 공동체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자로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둘 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두 사람을 꼽으라면 사실 베유와 도로시데이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으로 준비했던 것이 사실은 배유였습니다. 그때는 그 영성과 사회적 실천의 어떤 상보적 관계에 관하여 시몬 베이유를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하다가 결국 못 쓰고 10년 만에 다시 논문을 쓰면서는 도로시데이에 대해서 쓰게 됐죠. 근데 아무튼 그 오늘은 시몬 베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도로시데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영성을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체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배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김은숙 에스더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김은숙 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 김은숙 씨는 그 소위 부미방의 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미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죠. 이 부미방 얘기를 하면 뭐 문무식 선생하고 김은숙 선생 이 두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그 완전한 순수 시몬 베이유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사람이 그 김은숙 씨입니다. 그래서 김은숙 씨와 베이유 간에 서로 통하는 어떤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김은숙 씨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김은숙 씨는 원래 그 개신교였죠. 그래서 그 1977년에 고신대라고 하면은 굉장히 개신교 안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교인데, 부산에 있는 그 고신대 그 기독교 교육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4학년 때 이른바 붕이방 사건에 연루가 되죠. 붕이방 사건이라는 것은 그 1980년 5월 5.18 광주항쟁,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그 신군부죠. 신군부의 광주 학살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을 방조했던 책임이 미국에게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젊은이들이 상징적으로 미국에 항의한다는 뜻으로 미국 문화원에 그 불을 지른 사건입니다. 당시에 그 두 사람은 이 사건을 벌이고 나서 한 사람은 군에 입대하고 한 사람은 노동 현장에 투신하려고 준비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애꿎은 사람들이 여러 명 다치고 죽었죠. 문제가 커지면서 당황을 한 이 두 사람이 원주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지학선 주교님을 만나 뵈려고 했었는데 지주교님이 마침 그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당시 그 원주교구 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던 최기식 신부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최기식 신부가 그 이 두 사람을 그 교육원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내는 동안에 최 신부가 자수하는 게 낫겠다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자수를 하고 나서 재판을 받고 원래는 그 뭐 무기징역이던가요? 그랬다가 그 10년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나중에 감형이 되고 결국은 1986년에 그 5년 8개월 만에 석방이 되게 되죠. 가석방인데요. 근데 원래 그 가석방이 되고 나서는 그 결국 본인이 생각했던 일이었죠. 그 마산 창원, 즉 마창 지역의 그 노동자 외곽 조직에서 김문숙 씨는 그 교육을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1년 뒤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구로 지역 공단 지역, 지금이야 뭐 많이 없어졌지만 거의 다 없어졌죠. 구로공단 하면 유명한데요. 그 구로 지역에서 그 노동약을 하게 됩니다. 노동약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당시의 의식화의 어떤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떤 조직,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양성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운영했던 것이 노동야이었고, 일종의 그 불법 단체라고 볼 수도 있죠, 당시로서는. 근데 원래는 이 김문숙 씨가 부산에서 복례성당에서 열었던 그 미랄야학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그 미랄야학을 하다가 사실은 그 문무식 씨를 거기서 만나죠. 근데 나중에 그 복례성당과의 인연 때문인지 모르지만, 또 책익 신부님과의 인연 때문인지 모르지만,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텔이죠, 에스텔. 에스더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노동운동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작가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문학 작가위에 가입할 때 그 백리를 퍼져나가는 향기라는 뜻으로 이제 백리향, 김백리라는 이름 필명으로다가 20편 이상의 어떤 그런 번역서를 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권이 그 밥 딜런 평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김은숙 씨가 번역한 책 가운데 제 나름대로 인상에 깊이 남아있는 것은 이제 이 완전한 순수 시몬 베이유 이 책하고 밥 딜런 평전인데, 둘 다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어떤 그 사회 개혁적인 진보적인 그런 인물들을 다루었던 책이죠. 그 후에도 그 두 딸을 혼자 이혼해 키우면서 야학을 하거나 또 그 노동자들의 그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5회 5월 어머니상도 받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 일을 하면서도 계속 글을 쓰는데, 그 1995년에는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소설이 그 이성이 잠들면 요괴가 눈뜬다 라는 작품이죠.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 즉 이 김문숙 씨가 죽기 2, 3년 전부터는 그 서울의 그 전태일이 있었던 평화시장, 그 평화시장의 그 노동자 자녀들을 돌보던 그 지역 아동센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창신동에 그 이름이 참 신나는 학교였는데, 거기 그 대표 교사로 일을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위안 판정을 받고 2011년 5월 24일에 녹색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김은숙 씨의 삶은 그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는 평범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붕이방 사건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시몬 베유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의 양식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장 그 당시에 고통받는다, 차별과 배제 안에 갇혀있다라고 판단되어졌던 노동자들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그 현장을 중심으로 자기 삶을 펼쳐나갔죠. 노동자들을 직접 교육하기도 하고 그들의 자녀를 돌보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계속 글을 썼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글을 썼던, 아마 이러한 측면들이 배유랑 비슷했을 수도 있겠어요. 배유는 끝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 안에서 철학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영적인 자기 견해를 진술했던 그러한 여성이 그 시몬 베이유였기 때문에 김은숙 씨랑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가끔 그 김지아 씨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시와 혁명의 통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글쓰기와 어떤 그 실천, 이 두 가지가 나름 한 인격 안에서 통합되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이유였고, 또 한 사람은 김은숙 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김은숙 씨 세례명이
에스더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시몬 베이유랑도 좀 베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에스더라고 하는 사례명, 에스더는 사실 에스테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스텔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그 성인이죠.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 유다가 페르시아의 그 위해서 이제 함락되었을 때, 그 페르시아 왕인 그 크세르크세스 임금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제자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왕에게 나아가서 그 하만의 어떤 그런 그 음모를 밝히고 유대인들을 구출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여성이 그 에스테르입니다. 그는 그 무명의 가난한 처녀였지만 그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왕후가 된 이후에 그 하느님께서는 그 에스테르를 통해서 당신 백성을 어떻게 구하고자 했는가라는 것을 에스테르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푸림절이라는 것을 지낸다고 합니다. 이 푸림절에는 뭐 서로 모여서 친교를 나누기도 하고 특별히 그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자선을 베풀거나 이러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테르가 처음에 크세르크세스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그 죄를 밝히러 나갈 때 굉장히 그 위험 부담을 안고 나가게 됐죠. 그때 에스테르가 그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에스테르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하다가 그러다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다. 즉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죠. 아마도 김은숙 씨나 배유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알았던 그러한 여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이유의 친구였던 그 알베르티 테브농이라고 하는 부인은 베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이유의 삶은 완전한 순수로 아로새겨져 있다. 완전한 순수. 이 완전한 순수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측면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기적인 측면이 완전히 탈각되고 벗겨져 나가고 이타적인 존재. 지난 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타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보네포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순수. 삿된 마음이 없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그 시몬 베이유가 완전한 순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천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베이유는 그 알랭이라고 하는 철학자, 행복론으로 알려진 그 제자였죠. 그리고 나중에 철학 교사가 되는데 철학 교사이면서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살았던 여성이죠. 그리고 평생 그 혈행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 허약한 몸으로 공장 생활도 하고 또 스페인 내전에도 참여를 하죠. 그리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깊은 그 가톨릭 신비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신비가로서의 이 배우가 그 막판까지도 그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간 그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 곁을 떠나서 다시 런던으로 가서 그 자유 프랑스 정부에 복무를 하죠. 결국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일을 하다가 죽는데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왜 영양실조가 나오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영국에 와 있던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난민들이죠. 그들은 이제 배급제에 의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먹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유는 그들처럼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허약한 몸을 가진 여성이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아주 빈약한 식사를 하는 바람에 사실 영양실조로
견디지 못하고 베유가 일찍 사망을 하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태분홍 부인은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다 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믿는, 자기가 확신하는 진리에 대한 아주 순수한 그런 열정의 결과가 곧 시몬 베유의 삶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유의 평전을 썼던 다나베 다모스라고 하는 일본 작가는 이 베유를 휘감았던 그런 순수함이 불화살이 되어 우리의 온몸을 태우려고 하는, 우리의 온몸을 태워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의가 없고서는 우리는 베유에게 한 걸음도 가까이 갈 수 없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불태울 만한 열정을 갖지 않은 자라면 베유를 사실상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은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던 예수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 베유라고 하는 그 불꽃에 다가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다나베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불길에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역시 그 불길이 되지 않고서는 베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베유는 사실 나를 완전히 태워서 없앰으로써 하느님께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한 점이라도 있다면, 그러니까 순수함을 훼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한 점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한 모습으로 진입해 들어올 수 없을 거다라고 베유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몬 베유를 그러한 열정으로 불타게 만들었던 그 코드, 아니면 실마리, 동기,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본다면 그것은 베유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페미니즘을 발동시킨 대표적인 인물이죠. 샤르트르의 부인이기도 했던 시몬 드 보부아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시몬 드 보부아르는 시몬 베유와 동기동창입니다. 나이로는 보부아르가 1살 정도 더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보부아르가 기억하는 그 베유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학창 시절에 이를테면 파리에 있는 그 룩셈부르크 공원에서 몇몇 학생들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그 공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그럴 때 이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던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큰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낮은 구두를 신고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고 날카로운 눈을 반짝거리면서 서 있던 그 여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 지금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은 장개석이죠. 장체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공산당 내전을 벌이고 있었고, 그 와중에 많은 중국 인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어떤 중국 인민들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느꼈던 베유의 입장에서는 지금 웃고 떠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한 공감 능력, 바로 그것을 가진 사람이 베유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몬 드 보부아르는 베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언제든지 탄식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즉 세상 어디에 가든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탄식을 할, 같이 고통받을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시몬 베유,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보부하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베유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 혹은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뛰어난 민감한 그 공감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주의력, 그들에 대해서 주의 있게 볼 수 있는 만큼 타인들이 겪는 그 불행의 단편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불행의 밑바닥에 잠재한 통증을 자기도 같은 무게로 느끼고 또 느끼려고 했던 그런 여성이었다. 시몬 베유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유는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909년 2월 3일이죠. 그리고 파리 동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 거리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앙드레 베유라고 아주 유명한 천재적인 수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의 인물이 그 앙드레 베유죠. 그 어린 시절부터 그 베유는 오빠에 대한 일종의 어떤 열등감, 지적 열등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론 작가들은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빠와 마찬가지로 베유는 어떤 진리에 맞닿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진리가 아닌 인생을 사는 것보다 그거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빠에 비해서 지극히 평범하게 느껴진 자신을 그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지적인 천재들만이 진리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개월에 걸친 지옥 같은 고뇌를 겪은 뒤에 알았다. 어떤 인간이든 천부적인 재능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도 만약 그 사람이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에 닿기 위해 끝없이 주의력을 가진다면 천재들에게만 예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 진리의 왕국에 그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닿기 위해서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사물과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력을 갖는 것이죠. 갈망하고 주의력을 가질 수 있다면 누구나 진리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그 시몬 베유는 생각을 바꿔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베유가 갈망했던 진리 혹은 진실은 과연 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고통받는 자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 묘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초기에는 그 시몬 베이브가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그 탐닉을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느님에게 집중을 하죠. 그래서 진리를 하느님과 등치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느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예들의 하느님이죠. 즉 고통받고 차별과 배제로 주변화된 그러한 사람들의 하느님이 곧 야훼 하느님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그 하느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려면 볼 수 있으려면 알아차리려면 우리 자신도
그 고통을 받는 자의 처지로 내려와서 그들의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보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하고 비슷한 거죠. 그 베이유가 진리에 대한 관심, 지적 욕구 이런 것들이 엄청나는데 원래 그 베이유는 가냘픈 얼굴선을 갖고 있고 눈이 아몬드처럼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진리에 대한 갈망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이런 외모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평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두꺼운 안경 그리고 까칠하고 딱딱한 표정 이러한 표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베이유에 대한 아주 사진들을 보면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사진은 베이유가 굉장히 밝게 나름 웃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진을 뺀 나머지 사진은 되게 좀 심각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베이유가 바라보고자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고통받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내 얼굴도 그 고통받는 자의 얼굴이 되겠죠. 그래서 베이유에게서 밝게 웃는 그런 모습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이유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행복 안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데 그 기쁨을 일단 그 행복을 접고 사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에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베이유는 그 혈행장애, 즉 그 피가 제대로 안 도는 거죠. 그래서 그 심각한 두통에 평생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진리에 대한 갈망 그리고 어떤 그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도 안고 살았던 여성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고통 그 자체에 대해서 천착해 들어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베이유는 체질 자체가 허약하고 두통이 있었기 때문에 몸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서투르고 잘 못했어요. 그런데도 몸으로 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직접 들어가서 그 선반을 깎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스페인 내란의 그 병사로 참여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기계를 조작하거나 그 총기를 다루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베이유가 그 스페인 내란 때 참여했다가 일찍 그 파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도 그 취사병으로 일하다가 이제 그 사고가 나죠. 아마 그것 때문인데 아무튼 그 자기의 그 신체적인 한계 이거를 의지적으로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럭비 팀에 들어가서 막 진흙탕에서 뒹굴르면서 그러한 것도 합니다. 그래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베이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자꾸 앞에 붙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그 철학자로서 공부만 했다면 어쩌면 그 동기생이었던 드보바르 같은 그러한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베이유는 끝없이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것은 자기의 신체적 또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욕구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베이유는 머리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공감,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이 행복을 누릴 권리가 없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그 7, 80년대 그 이른바 운동권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사실 행복이란 말, 나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 그거는 포기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베이유가 그러한 입장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유는 늘 진실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의 편에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유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그런 어떤 그 지적 토대는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학창 시절에 이미 그 대단한 철학자를 스승으로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알랭입니다. 그 시몬 베이유가 앙리 4세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어서 바로 그 고등사범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스승으로 만난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행복론, 알랭의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거 알랭이라는 말은 이제 다시 필명이고요. 원래 이름은 에밀 히아르티에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때 그 알랭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또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 알랭은 그 교수법이 좀 특별해요. 이를테면 칸트나 스피노자의 책을 한 페이지씩 뜯어서 흰 종이에 붙이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책이나 그 칸트의 책을 뜯어서 흰 종이, 가급적 큰 종이에 붙여요. 붙이고 그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백에다가 나름대로 자기 그 독서 노트를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해한 내용들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 여백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여백을 채워가는 동안 그 칸트나 스피노자가 한 얘기에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 텍스트와 자기 자신이 어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 텍스트와 나 자신을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책을 찢어서 여백에 붙여서 거기에 메모를 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랭은 우리가 보통 위의 철학자라고 얘기해요. 위라고 하면 위장을 얘기합니다. 위장. 그래서 위장에 대해서, 사람들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생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진보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르주아들을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프로레타리아트, 즉 무산자, 노동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실제적인 노동을 하면서도 늘 부르주아들에게 기만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프로레타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죠. 계급 투표를 보통 안 하잖아요. 즉 대구나 경북 지역에도 분명히 그 하층민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역시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에 투표를 자기의 그 투표권을 행사하죠. 그런 걸 보면서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부르주아에게 늘 기만당하면서 그들에게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기만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랑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 알랭은 그 설교만 하는 사람들, 즉 사제나 교사들을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데 경제적 변혁만을 맹신하는 그런 사회주의자들도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 영적, 사회적, 경제적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알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몬 베이유가 신비주의적 어떤 그런 경향성, 신비주의적 경향성과 동시에 현장 지향적인 어떤 경향성을 자기 인격 안에서 통합시킬 수 있었던 것도 알랭의 이러한 측면을
배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사제나 교사 혹은 사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함정, 이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지향성과 현장을 넘어서는 어떤 그 지적, 영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과 상관이 있겠습니다. 한편 알렌은 그 정치적 급진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이 정치적 급진주의는 민중의 편에 서서 언제든 압제의 길로 추락할 수 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것. 즉 민중적 입장에서 권력에 저항해 싸우는 사상을 정치적 급진주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관한 그 관점도 그 알랭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알랭 스스로가 1차 세계대전 때 1914년부터 벌어졌죠. 1차 세계대전 때 그 사병으로서 전쟁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경험하면서 알랭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이란 젊은이들의 영웅심을 부추기는 올무다, 덫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영웅심을 부추겨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그 기득권자, 지배 세력의 어떤 그런 선택, 정치적 선택이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전쟁 자체를 비판을 하죠. 또한 알렘은 그 학생들에게 하루에 2시간은 무엇인가를 읽거나 쓰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할 때 한 번 적은 글은 고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글쓰기를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진지하게 또 그 신중하게 글쓰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깊은 사색에 빠지고 자기 의식을 명료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작가들이나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뭐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박경림 선생 같은 경우만 해도 초고랑 그 탈고한 원고 내용이 많이 다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방식인데, 그 알랭의 경우는 신중하게 한 번에 그 문장을 집중해서 쓰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것을 그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마 그거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아날로그 방식의 그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의 차이점 얘기를 예전에 그 박노해 시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박노해 시도 사실은 사진을 많이 찍죠. 근데 그 박노해 시는 그 아날로그 방식의 필름 카메라를 써요. 그럼 뭐냐면 이 컷을 누를 때 신중하게 선택된 장면을 신중하게 이제 선택된 장면을 찍는 거죠. 제한적으로.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뭐 언제든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막 찍죠. 그리고 그 중에 잘 된 사진을 뽑는 형식이 돼버리죠. 그것은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상관이 있다라고 이제 박노해 시인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내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료한 의식을 얻기 위해서는 글을 신중하게 명료하게 쓸 필요가 있다라고 알랭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쓸 때도 휘갈겨 쓰지 말고 정성껏 쓰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무모한 열정을 삭히고 쓰고자 하는 내용에 정신이 집중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정성껏 글씨를 쓰는 것이. 한편 이 역시 그 알랭이 베이유에게 주었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호메로스의 시와 플라톤을 성경처럼 읽었다고 해요, 알랭은. 근데 그 알랭이 쓴 정의집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은 육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 욕망에 휘둘리지 말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어떤 그런 그 금욕적인 태도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알랭은 육체가 부들부들 떨 때, 그때 도망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육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분노로 내 마음이 타오를 때 세차게 누군가를 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어떤 욕망으로 타오를 때 소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거부를 거룩함이라고 알렘은 이야기합니다. 즉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한편 그 집단적인 것의 우상적 성격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에 의해서 이건 역시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인간을 집단에 소속된 존재라기보다는 그 개별적인 고유함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개별적인 고유함으로 존재하고 그 충분히 개별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알렘은 갖고 있었죠. 이 역시 이제 베일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한편 그 알렘은 그리스도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권력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즉 십자가 안에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교 정신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렘은 가르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와 권력은 그 대치되는 것이죠. 권력에 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알렘은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베이유가 사범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그 교장이었던 그 부글레 교수는 베이유를 그 붉은 처녀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베이유가 그 학교 졸업생이었던 로맹 롤랑 혹은 샤르트르 이 사람들과 함께 지식인에 대한 군사교육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처녀라고 별명을 붙여줬던 거죠. 마치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옛날 전두환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학교에서 교련이라고 하는 교련 과목이 있었잖아요. 대학생이 돼서도 집체교육 들어갔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지식인에 대한 어떤 그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어떤 지식인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이유로 그 사범학교 교장이었던 부글레는 베이유를 굉장히 좀 불온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운동에 부글레 교수는 공감하지 않았지만 간혹 베이유나 그 친구들이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모금을 해달라, 모금에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뭐 가끔 20프랑씩 얹어주곤 했었답니다. 근데 20프랑을 주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죠. 내가 여기 기부했다는 것을 익명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며칠 후에 그 학교 칠판에, 교실 칠판에 적혀 있는 거죠. 뭐라고? 우리는 교장 선생님을 모범으로 삼아 익명으로 실업자 구제기금에 참여합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부글레 교수의 어떤 이중적 측면, 어떤 지식인들의 어떤 허위의식, 위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베이유는 다른 반 친구들과 함께 노동자 대학에도 참여를 하는데 철도 노동자죠. 철도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강좌를 여는데 물론 철학과 학생들이니까 이제 철학을 가르쳤겠죠. 근데 가르치니까 대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플라톤이나 칸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 교사가 되고 나서 실제로 노동자들과는 학습 서클들을 하게 된 실마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경험이 되기도 하는 거죠. 결국 1930년에 베이유는 데카르트의 철학을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졸업 논문을 냅니다. 이때 지도교수였던 블랑슈비크 교수가 이 논문에
20점 만점에 10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알랭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블랑슈비크 교수한테 찾아가서 따지죠. 10점을 배유에게 주다니, 배유에게 아예 빵점을 주든가 아니면 적어도 18점은 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린 거죠. 그러니까 불만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배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 교수에 대한 그 알랭의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해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듬해 배유는 그 교수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이때 전체 수험생이 107명이었는데 그 중에 11명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배유가 굉장히 그 학업 성적도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그 교수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서 교장이었던 부글레 교수는 배유를 학교로 파견을 하는데, 그 배유를 프랑스 남부의 그 벽지, 오지죠. 오지에 있는 르피라고 하는 곳에 그 여자중학교 철학교사로 발령을 냅니다. 그런데 그 교사로 학교에 간 배유는 학교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선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정해놓은 그 커리큘럼이나 교과서는 좀 접어두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그 인지적인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학습시키거나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독특한 방식, 알랭에게 배웠던 그런 방식의 학습, 그래서 지적인 양,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 사고하는 방식, 주의력을 집중하는 방식에 더 주안점을 두고 배유가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학생들은 상급 학교의 진학률은 굉장히 좀 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들은 그 배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엄마라고 불렀을 정도로 아주 친근한 교사로서 그 학생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쳤던 그 강의 내용들을 이렇게 학생들이 노트한 게 있습니다. 이 노트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배유가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었는지도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실제로 그 배유는 그 학생들과 친화감을 위해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야외에서 학생들에게 뭐 음료수도 사주고, 그리고 그 특별히 그 학생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이를테면 연애하는 방법, 연애하는 그 학생들이 그 고민, 이런 고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나 그들의 재능을 알아봐 주거나 이들이 어떻게 취업 전선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주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데 더 많은 그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그 제자들의 노트에 남아있는 그 아포리즘 같은 어떤 그 교훈을 주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단상들을 보면은 배유의 어떤 그 독특한 시선들을 엿보게 하는데, 그 중엔 이런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농부는 더 넓은 토지를 갖고 싶어 한다. 상인은 가게를 확장하기에 상품을 팔고, 공장주는 공장을 확장하려고 일을 한다. 사람은 얻고자 하는 성공을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두 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그걸 목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공장을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가게를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토지를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기에만 머물고 왜 내가 더 많은 공장을, 더 많은 땅을, 더 넓은 가게를 왜 가지려고 하는가라고 묻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라고 배유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단계와 절차를 밟아서 쭉 성장하는 사람이죠.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결혼하고 20평짜리 집에서 30평짜리 아파트로 가고, 아파트 30평에서 40평짜리 50평, 이런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은 그냥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소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인생을 왜 사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베이유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꿈에서 현실로 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 노동은 자기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동의하지 않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베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매음이다. 이건 아마도 우리가 혼인과 관련된 사이트들도 있고 그런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자기의 어떤 스펙을 알려주고 자기가 원하는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일종의 합법적인 매음이라고 이제 이 베이유는 본 거죠. 아니면 신분 상승의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결혼을 상정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굉장히 좀 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베이유는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르피 중학교에서 그리고 철학 교사로 있으면서 시몬 베이유는 매주 주말마다 생테티엔느까지 전철을 타고 가서 노동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테티엔느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던 테브농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테브농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생디칼리스트입니다. 조합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디칼리스트들은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좌파 세력 가운데서도 소수파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이 생디칼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스탈린 체제, 러시아 1917년 이후 성립된 그 이후에 레닌 이후에 등장한 스탈린의 어떤 체제를 관료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관료주의는 초기의 마르크스의 이상이 변질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에서 이탈한 세력이 이제 생디칼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디칼리스트는 아나키스트랑 굉장히 좀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무정부주의적 조합주의 이러면 아나코 생디칼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노동자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국가 권력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이상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들과 함께 학습 서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베이유는 자기가 학교에서 받는 어떤 특별 수당 이런 것들을 전부 이 노동자들이 나눠 읽을 만한 책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내놓죠. 베이유는 기본적으로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사이에 있는 어떤 차별을 우매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들이 사라지기를 바랬죠. 그래서 노동자들도 인류의 문화유산인 철학적인 어떤 이러한 성과들을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헤겔의 철학서를 뒷주머니에 끼고 자전거를 타고 공장으로 가는 노동자를 상상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매주마다 쉬는 날에는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며 논평 한마디 던질 수 있는 노동자. 거기까지 가야지 베이유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사회, 이상적인 세상, 그런 것들이 그러한 세상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베이유는 이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주점에 앉아서 빵을 뜯어먹고 또 사람들하고 트럼프 놀이도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다른 자기의 수입의 대부분을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면서 자기 자신은 르피 지역의 실업자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5프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5프랑으로 생활하면서 나머지 돈은 광부들의 상호 금고에
금전적인 원조를 하거나 뭐 이런 데에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자기 자신은 뭐 얼음장 같은 그런 방에서 지내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노동운동의 교사로서 참여하고 노동자들을 만나서 학습 서클하고 그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그 지식인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좀 힘든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베이유는 그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르피 씨의 그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 방문을 노동자들이 했을 때 베이유도 같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실업자들을 선동한 사람이 바로 베이유였다. 이렇게까지 이제 소문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자 교육위원회에서 그 베이유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날도 베이유는 제과점에서 그 노동자들의 음식값을 대신 지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베이유가 채석장 인부들하고 악수를 한 것도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는 화제가 되는 그런 사회. 어떻게 철학교사가 채석장 인부들하고 악수를 하지? 왜 노동자들하고 빵을 먹지? 왜 그들의 빵값을 대신 내주지? 그들이 항의하러 갈 때 왜 같이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상했던 것이죠. 아마 교사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라고 교육위원회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1932년 1월 11일에는 그 파업이 발생했을 때 그 노동회관, 그들이 농성하고 노동회관에 들어갔다가 그 농성을 진압하려고 들어왔던 경찰에 의해서 베이유가 체포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르피의 그 교육당국에서는 베이유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데로 전임을 가라 라고 하면서 그 전임 신청서에 서명할 것을 강연하죠. 그게 알려지니까 그 노동계와 여성계에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카톨릭 신문이었던 라클로아라는 신문은 그 고등중학교의 여교사가 르피의 노동자들을 선동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유를 비판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베이유는 카스트 제도의 잔전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즉, 한 교사가 노동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문제시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비판이죠. 잠깐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카스트 제도 아래 있는 교육행정은 인도에 뒤떨어진 민중의 경우와 똑같이 접촉해서는 안 될 하층민이 있다고 한다. 불가촉 청민이 있다는 거죠. 지금 노동자들은 불가촉 청민이라는 뜻인데 고등중학교의 교사라면 이 사람들을 고등중학교의 교사가 이들을 만나고자 한다면 밀실 같은 데서 남몰래 만나야 하는 거냐. 더구나 그 사람들과 교사가 악수하는 모습을 학부형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파리, 이 르피, 이 프랑스의 교육 현장은 일종의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닮아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베이유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닥달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베이유는 그 전임 명령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르피에서 떠나게 된 것을 영광이다라고 베이유는 느꼈다고 하죠. 이때 그 메모리얼지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모스크바는 르피의 한 여성 대리인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즉 아까 그 학창 시절에 베이유가 그 붉은 처녀라는 별명이 그 베이유에게 붙여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모스크바 즉 공산당의 대변인이 바로 그 베이유다라는 얘기가 막 신문지상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르피의 어느 그 실업자가 그 베이유에게 가서 라일락꽃 한 송이를 선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에게 사랑받던 그 철학 교사가 르피라고 하는 한 그 지식인 사회에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베이유는 여기저기 막 그 전임을 강요당하면서 다닙니다. 오제르, 로안느, 또 다른 것. 그래서 한 학교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르피에서 떠나게 되면서 다시는 그 생테르띠안에 가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따금은 갔지만 자주 갈 수 없었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베이유는 그 노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이 밥을 먹으면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같은 원전들을 읽고 두터운 안경을 깊숙이 쓰고 있는 그러한 그 베이유, 칼 마르크스의 원전을 읽고 있는 그 베이유를 학교 측에서는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이유는 좀 환영받지 못하는 교사였던 거죠, 이 당시에. 한편 이 시기에 그 베이유는 그 나치가 33년 이후에 그 독일을 장악을 하죠. 즉 그 히틀러가 수상으로 선출되면서 그 독일 그 노동자들 혹은 독일 공산주의자들이 그 비국민으로 탄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독일 그 노동자들의 국경을 넘어서 소련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소련을 비판하게 됩니다.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레닌은 민중과 격리된 채 관료와 경찰, 상비군으로 세워진 국가기관은 민중의 이익과 전혀 다른 이익을 노린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장악한 소련은 이제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조국이 아니라 열강 중의 하나로 변질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레닌의 입장은 민중의 이익과 상관없이 관료와 경찰과 상비군을 세운 그러한 국가기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레닌의 바통을 이어받은 스탈린은 레닌을 배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 이상 그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된 소련은 사회주의자들의 고향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베이유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러한 입장은 사실 독일 그 사회민주주의자였던 그 로자 룩셈부르크와 닮아 있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그 스파르타쿠스 연맹을 창립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급진적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시몬 베이유를 사람들은 그 독일의 로자 룩셈부르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1933년에 시몬 베이유는 그 부르주 고등중학교의 교사로 생활을 했는데, 이 당시에 교직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르피를 떠난 이후부터 계속 된 거죠. 그건 뭐냐면 계속 자신의 시선에는 그 사람들이 겪는 불행이 보이는 거죠. 그 추억, 그것을 슬픈 추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무기력한, 자기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 자체를 베이유는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몸은 굉장히 힘들고, 몸 자체가 피로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모습,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마치 내가 지금 타락한 것 같다라는 기분을 베이유는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그 교사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 학생들에게 이제 장문을 짓게 하고, 그 담배 냄새에 찌든 그 답안지를 돌려주기도 했죠. 담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베이유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베이유의 방에 들어가면 이 베이유는 이렇게 자기 책들 이렇게 정리정돈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베이유의 방에 들어가려면 발끝을 들고 이렇게 책과 책 사이를 건너다니면서, 바닥에 깔려있는 책과 책 사이를 건너가면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뭐 담배 여기저기 뭐 담배들이 막 널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배에 찌든 답안지를 건네주기도 했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을 굉장히 신경 써주고 또 부잣집 아이들은 뭐 굉장히 좀 타박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소질이 없다라고 냉소적인 태도로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시몬 베이유가 그 가난, 고통, 노동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경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부자들에 대한 환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당시 그 호화의 여객선이었던 그 노르망디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그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걸 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큰 배를 만들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노동자의 집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베이유 자신이 가난하게 사는데 1년 동안에 그 빨강색과 초록색깔의 그 스웨터 두 벌을 번갈아 입으면서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베이유가 누린 뭐 사치가 있다면 그 크롱이라는 그 부부와 만나서 사상과 종교와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아마 이런 시간들이 휴식이고 위로가 되었던 유일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시기에도 그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해보니까 그 집에서 그 소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팔을 걷고 나가서 소솥을 짜는 일을 같이 돕기도 하죠. 그리고 농부들이 그 식탁에 그 치즈를 내오게 되면 지금 인도 차이나의 아이들,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인도 차이나 아이들이 배를 긁고 있는데 치즈를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서는 베이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수군거릴 정도로 좀 왜곡적인 측면도 베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또한 그 학생 가운데 로제르 주조공장의 그 비제인이라는 사람의 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정원 한가운데 노동자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지어서 노동자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장과 이 노동자들이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을 마련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로제르 주조 공장에서는 주로 헨지나 프라이팬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당시 그 프랑스에서는 동일 업종 중에서는 그 산업재해가 가장 낮았던 그러한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유는 이 BJN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장이 그 학생들을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발행하던 앙트르누아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 그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즉 학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글쓰기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글이 자기네 그 잡지에 실릴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노동자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글을 쓴다 해도 실릴 매체가 없는 게 당연한데 이 신문에 만약 자기 글이 실리게 되면 굉장히 뿌듯하고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시몬 베이유도 앙트르누아라고 하는 이 잡지에 글을 쓰기도 했죠. 그것은 이 공장이라고 하는 체제가 인간적인 존엄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에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라는 글을 쉽게 풀어 써가지고 연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안티고네를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유는 직접 노동자들을 만나서 연대 활동을 하고 그들과 학습 서클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그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베이유는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휴가를 내게 됩니다. 학교에 휴가를 내고 공장에 들어갑니다.
그게 1934년입니다. 즉 배유는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글을 쓰고 행동하는 연대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만으로 알던 노동자들의 불행, 그들이 정말 어떤 불행한 삶을 겪고 있는지를 그 불행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해하고 싶다라는 욕망, 그러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34년 12월 4일 화요일에 입사했다 라는 말로다가 이제 공장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공장에 들어가서 그 공장 근처에 그 방을 얻어서 혼자 살면서 알스톰 전기회사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는 그 금속 공장에서 미숙연공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공장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알다시피 그 시몬 베이유가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었고 혈행장애로 인해서 그 만성적인 누통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는 그 당시에 그 베이유가 쓴 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 당시에 그 베이유가 쓴 글은 맥락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띄엄띄엄 단어들이 이어지고 또 알 수 없는 어떤 그 말이나 기호, 이런 것들이 막 빈번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종이 위에서 베이유의 고통이 막 꺾이는, 굴절되는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실제로 베이유는 그 공장 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지독한 두통, 조금도 쉬지 못하고 거의 울면서 날마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 일을 감당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아요. 그 얼굴과 가슴 쪽으로 불꽃이 튀어오르는 화덕 앞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금방 손이 잘려나갈 것 같은 프레스 앞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돌리면 자기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보게 되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오전에 머리카락 한 뭉치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머리에 통증이 가시지 않은 그 사람이 오후에는 다시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여인은 불구인 남편과 어린이를 데리고 공장에 출근합니다. 출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아이도 여기서 일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아동노동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생계가 너무 절박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불행을 공장 생활에서 늘 보는 것도 굉장히 베이유에게는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베이유가 이 공장에서 발견한 것은 말 그대로 노동자라기보다는 일종의 현대판 노예였죠. 이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순수한 우정이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그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도, 야단을 맞아도 모른 척 자기 일만 해야 하는 사람들, 그래야만 생계가 보장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아름다운 감정, 다른 말로 하면 친절이겠죠. 그 친절을 기대하는 것은 저 사람들에게는 사치가 아닐까?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특별한 헌신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도 그들에게는 선물이 되곤 했다는 거죠. 그들의 어떤 비참한 어떤 노동 환경, 노동 상황에 대해서 베이유가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베이유는 체념해버린, 내가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린, 그래서 짐승처럼 순순히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노동자들 속에서 저게 바로
노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처럼 일하고 있는 자신에게도 그 노예의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버스에 오르면서 나 같은 노예 저 사람들과 똑같이 버스를 타고 내가 가진 십수를 내도 되나? 라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의 노예가 된 노예 낙인 찍힌 것처럼 느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들의 세계 안에 속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느꼈던 바로 그 사람이 시몬 베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장에게 이제 나도 추상의 세계, 글 쓰는 사람들, 철학교사 이런 사람들이죠. 사제들, 나도 이제 추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좋든 싫든 선의를 보이기도 하고 악의를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현실 속의 사람들 한가운데 섞여 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이유는 이 공장 생활하면서 파업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파업을 경험하면서 이 노동계의 어떤 참상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내재한 어떤 희망 같은 어떤 그 가느다란 빛과 같은 요소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공장일기에는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들은 문을 지키는 노동자가 웃으면서 공장에 들어가게 한다고 즐거워했다. 파업이 시작되면서 또 미소와 정겨운 인사말에 대해서도 즐거워했다. 한참 일할 때는 서로 얼굴을 눈빛을 마주칠 기회는 없었죠. 이제는 서로 다정한 말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기계에 달라붙어 일할 때면 그토록 고독감이 느껴지던 바로 그 공장에서 그녀들은 우애와 우정과 자매를 느낄 것이다. 기계에 매여 꼼짝 못하던 작업장을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그룹을 조직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새참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즐거움. 파업이 준 선물이죠. 자기 몸을 굽히게 하는 냉혹한 궁핍의 상징인 기계의 견딜 수 없는 소음 대신에 기계를 멈췄기 때문에 향성과 웃음소리를 듣는 그 즐거움. 노동자들은 이제 그토록 오랫동안 생존수단을 제공하던 기계 사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누빌 수 있는 것이다. 기계는 더 이상 내 손가락을 자르지 않으며 고통을 주지 않는다. 아무 말 없는 그렇게 서 있는 기계 속에서 인간 생활의 리듬에 따를 뿐 타임 레코더의 리듬을 거부하며 살 수 있다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게 한 것이 바로 파업이라는 거죠. 물론 파업이 끝나면 며칠 후면 다시 가혹한 현실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건 그때 일이고 그때 가서 고민하지 라며 걱정하지 않으며 마치 전쟁 중에 잠깐 휴가를 나와서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그런 휴가병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육중한 기계에 대한 침묵이나 속박, 복종과는 다른 추억을 갖게 될 것이다. 자부심을 갖게 됐고 모든 금속에 대한 약간의 인간적 온기를 남겨주는 그러한 추억을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업 때 그들을 행복하게 했던 그 경험이 그들에게 어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일에만 몰두하는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난한 희망의 한 끗을 잡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베이유가 했던 것 같습니다. 베이유는 이렇게 공장이 즐거운 곳, 육체가 노동으로 피로하더라도 일하면서 육체가 피로하더라도 영원히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양식으로 삼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 노동이야 공장에서 해야겠죠. 그러나 그 가혹한 노동,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영적인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면
기쁨을 느끼면서 우정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러한 곳이 가장 바람직한 공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베이유는 했던 겁니다. 이렇게 몇 차례 이런 이 공장 저 공장을 전전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935년 여름에 베이유는 가족들과 함께 그 포르투갈 잠시 공장을 접고 가족들과 함께 포르투갈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나중에 만나게 된 그 스페인에서 만나게 된 그 페랭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이 당시에 그 여행에서 그 베이유가 느꼈던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장 생활을 하면서 그 불행과 만나고서 저는 저의 청춘은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저 자신의 불행 말고는 다른 불행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두통이라든가 이런 불행 말고는 다른 불행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공장에 와서 일해보니 비로소 남들의 불행이 내 육신과 영혼을 파고들어 그 불행에서 나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벌겋게 달군 채로 가장 멸시하는 노예의 이마에 낙인을 찍었던 것처럼 공장에서 나는 영원히 남을 노예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를 노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의 극점을 공장에서 베이유는 맛보았던 거죠. 그런데 이 포르투갈의 한 그 바닥 강변을 가족들과 함께 가서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처럼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에서 나는 포르투갈에 갔는데 그때 어느 날 저녁 아주 작은 그 포르투갈의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날 밤은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다름 아닌 어느 성인의 축제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바닷가였고 어부의 아내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부두로 향하는 행렬에 끼어서 어떤 노래를 부르죠. 틀림없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노래일 텐데 그 노래는 가슴을 찢는 듯한 비애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에 관해 올바른 표상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포르투갈의 바닷가에 있는 강변 마을을 가는데 거기서 그 성인의 축제일 날 여인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이렇게 부두로 향하는 행렬, 그 행렬에서 그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노랫가락이 내 가슴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애로 가득 찬 노래를 그들이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볼강변의 노동자들의 노래 외에는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은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교가 노예들의 종교라는 사실, 그리고 노예들이 그리스도교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고난받고 비참한 삶에 놓여진 그 사람들이 슬프게 어느 성인의 축제를 슬프게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저들의 종교, 저들이 기댈 수 있는 종교, 그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처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죽어간 사람이 바로 예수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베이유는 자신이 저주받은 노예의 처지, 즉 공장 생활을 겪은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한 그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속 상태, 속박된
그런 인간의 조건이, 노예처럼 속박된 인간의 조건이 십자가에 의해서 탄식하던 한 인간, 예수죠. 그 한 인간의 갈갈이 찢긴 몸에 응축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긴 채 매달려 있는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이 세계에 속박되어 있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노동자의 모습을 상기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앙은 당연히 노예들을 위한, 노예들의 희망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베유가 했다는 거죠. 그게 1935년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프리디 니체가 이미 그 안티크리스토라는 그 책에서 한 얘기랑 닮아 있습니다. 그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교는 가장 천한 신분, 즉 고대 사회의 하층 사회에서 발생했으며 가련한 자, 스스로 고난받은 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 영혼의 개토에 모인 사람들, 모든 실패한 자, 나쁜 길로 들어선 자, 인간 쓰레기들을 설득했다.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나라는 창녀와 세리가 먼저 들어갈 것이다. 즉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종교, 당연히 그리스도교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교는 바닥을 기는 자들이 높은 자들에게 저항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저항하다 죽임을 당하죠. 니체는 그러한 종교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즉 그리스도교는 천한 죄인들에게만 기쁜 소식을 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한 민중, 추방된 자, 죄인들을 지배 질서에 대항하도록 불러 모으는 거룩한 무정부주의자가 곧 예수였다라고 니체는 얘기합니다. 그 예수는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천한 민중이 지배 질서에 저항하도록 불러 모으는 거룩한 아나키스트가 곧 예수였다라고 니체는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니체 자신은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하죠. 그리스도교를 경멸하는 어투로 발언했지만 어찌 보면 니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은 잠깐 쉬었다가 시몬 베일유가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고 나서 어떻게 종교에 급속하게 종교심에 기울어지는지, 그리고 이른바 카톨릭 신비주의자의 길을 걷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